더 나은 공간을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씨 옷이 똑같아요. 첫째 주랑. 네, 긴장한 것도 똑같아요. 네? 긴장한 것도 똑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옷이 같습니다. 첫째 주랑.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비전문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촬영을 할 때 2주분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옷이 동일하고, 그리고 저희가 첫 주에 매주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주까지는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쟤네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 3주, 4주째부터는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네. 첫 코너 소개해 주셔야죠. 네, 첫 코너에서는 부산의 핫한 장소, 멋진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허니와 한이의 하플. 굿풀. 그리고 뭐 미션을 네, 빠뜨린 게 있다고. 저희가 그러는데. 지난주에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을 빠뜨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승원 교수님 이렇게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책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이게 이승원 교수님께서 최근에 만드신 부산 속 건축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서울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미국의 시카고라든지 이런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책자들이 많은데 부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책을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보셨어요? 저는 교수님 사인도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죄송하게도 최근에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건물에 대한 어떤 짤막한 어떤 비평, 어떤 소감 이런 글도 있고 해서 부산 혹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부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 이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그러면 코너 진행을 하죠. 네. 네. 오늘도 역시 고정 게스트이신 우리 고객 이승헌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교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갈 곳이 어디죠? 오늘은 지난주 그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감천 문화마을,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또 한 번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감천 문화마을의 진정한 매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양한희 씨. 네. 사실 많이 가보셨죠 여기에? 네, 저희 프로그램 하면 거의 자주 가는 곳이죠. 근데 저 아까 책 소개 들으면서 교수님 이제 가이드북까지 내시면 저희 도대체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네. 저희 영역까지 지금 막 이렇게 침범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천 문화마을은 사실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증가해가지고 네, 많이들 찾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되게 짧은 시간에 관광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정도가 다녀갔다고 해요. 그만큼 부산을 방문하는 어떤 뭐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상관없이 많은 숫자가 다녀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공정여행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약간 그 지역을 많은 사람이 다녀가면 그 지역이 발전도 되고 뭐 수익도 많이 생기고 그분들도 되게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런 이면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감천문화마을을 한번 다시금 방문을 했는데 네. 조금 놀랐습니다.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 앞에 사진 찍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네. 저기 있네요. 행렬은 전혀 놀랍지 않았었고요. 아, 그런가요? 오래전부터 저렇게 네. 해왔으니까. 네. 근데 예상 외로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분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방문객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갔더니 한복과 교복을 입는 코스프레를 네네. 이렇게 대여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도 국내 우리 방문객들도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게 재밌어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마을이 조금 더 이게 뭐랄까요? 그 상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 점은 놀랬다기보다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어느 정도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상업화의 거의 정점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금 염려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조율을 하지 않으면 너무 상업화가 되어버리면 방문객들도 외국 관광객들도 이 공간에 대한 진정한 매력을 놓쳐버리고 그냥 한번 상점 한번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염려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마을의 수익으로 가장 많이 이제 수익 매출을 올리는 게 지도예요. 이제 감천문화마을을 지도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스탬프를 찍으면서 투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구역도 원래 조금만 있다가 점점점 커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넓은 바운더리를 다 지금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사실은 좀 가셨을 때 구매를 해주셔야지 주민분들 수익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인데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유튜브에 이제 요즘에 커플들이 다니면서 이제 여행하는 것들을 막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마침 감천문화마을 편이었는데 그 커플이 쭉 다녀보고 지도를 꼭 사야 되나 봐 이러고 사셨어요. 근데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더니 지도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인이 이렇게 그 투어를 한 다음에 맵이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아마 그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메인 스트리트 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그렇죠. 길만 갔다가 오니 그렇죠. 그 내부에 정말 감천문화마을 속속들이 있는 어떤 매력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맞아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실제 이렇게 일도 해봤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어떤 그런 마을은 아니고 시장이 있는데 맵을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막 팝업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꼭 들고 가서 책장에라도 이렇게 꼭 펴놓고 싶은 정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라는 게 단순하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소장의 가치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물론 그런 시각적 디자인으로 그 맵도 상당히 소장할 수 있는 맵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천문화마을의 진정한 매력을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또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또 해당 그 관에서든지 아니면 마을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려 볼까요? 감천문화마을의 진정한 매력이 네, 무엇인가?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저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능선을 따라서 생겨 있는 저 경사지, 경사주거지, 우리 부산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 독특하게도 부산도 그렇고 전국을 따져서도 저렇게 깊숙한 계곡형 네. 경사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영어의 U자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쪽 능선에서 바라다 봐도 반대쪽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집들이 다 보이고 이쪽 능선에서도 마을 전체가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천만이 가지고 있는 U자형, 계곡형 지형의 어떤 특징이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체계, 그러니까 길의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그러니까 경사진 능선의 길 레벨 따라서 집들을 동일하게 쭉 만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로의 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물론 가다가 조금 꼬불꼬불한 길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만나지는, 그리고 또한 가로의 길과 함께 세로의 길,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같이 이렇게 만나져 있기 때문에 길들이 전체가 다 통해지고 마을이 한 마을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달동네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마을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정서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롯이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네. 이 감천만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매력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여기 이제 들어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예전엔 다 그냥 산이었겠죠. 그냥 네네. 계곡이고 그냥 자연만 있던 곳에 태극도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부산에 이제 보수동에 있던 그 종교 단체가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들 내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 이주한 장소가 감천 마을이 돼요. 감천에 어떤 종교 집단이 하나의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개척을 한 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교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없기 때문에 되게 평등하게 우리도 앞에 경치를 봐야 되고 뒷집도 봐야 되고 이런 룰을 정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삼복도로에 이렇게 고도 제한을 두는 것처럼 야, 앞집은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이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이게 가로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 마을 자체가 형성되게 된 거고요. 지금도 태극도에 여기가 총 본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도장도 아직까지 있고, 그 여기에 이제 뭐 그 종교 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뭐 전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 형태라 가지고 이제 전국의 어떤 태극도 신자분들은 이쪽에 이제 한 번씩은 다녀갈 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항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파란색 집이 많던데 여기에는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보통은 뭐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지붕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두껍게 이렇게 그 판넬이라 부르죠. 그 지붕을 쓰는 판넬 색깔이 보통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넬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옥상을 다들 좀 방수 페인트를 초록색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물통도 이 뭔가 햇볕이 반사되는 그게 파란색이 제일 높다고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물통 안에도 이끼가 끼면 안 네네. 되고 뭐 더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는 목적으로 파란색 물통 또는 뭐 옥상은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 배치를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까 얘기한 판넬이나 이런 지붕을 구성하는 그런 자재들도 파란색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승원 교수님께서 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환희 씨는 돌발 질문에도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박공형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싼 재질 박공형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붕 이렇게 그쵸, 생긴 그쵸. 거를 박공형이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런 지붕들은 좀 싼 재질의 어떤 그런 색깔 재료의 원래 색깔이다 네. 보니까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도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예전에 슬레이트라고 부르는 네, 회색 네. 지붕도 있고 네. 평지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방수액이다 보니까 네. 초록색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 마을의 어떤 그런 느낌은 저는 벽면의 색깔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네. 페인트는 사실 색깔별로 다 가격이 다르지 않잖아요. 네, 네. 아마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면 아마 바르는 사람이 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색깔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벽칠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색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분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뭐 그리고 또 태국도에 어떤 신자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신 케이스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네. 이제 화회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 네. 네. 그 이제 옛날에 우리 신발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장인이시죠. 이제 무형문화재가 계신 곳인데요. 그 안혜표 선생님이시라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데 저 장인께서 옛날 이제 조선시대 때 뭐 궁중에서 신었던 이렇게 뭐 짧은 단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단화, 또 약간 장화 같이 큰 네네. 긴 목을 가지고 있는 장화 이런 형태로 이제 옛날 것들을 다시 복원하시고 이제 만들어내시는 재현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형문화재신데 지금 여기 감천문화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좀 멀리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저도 중간에 한번 그 우연히 네. 이 공간을 녹화하고 들어갔는데 네. 꽃신을 제작하는 장인이시다고 그렇죠. 본인이 네. 소개를 하는데 네. 그리고 제품도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분이 이 감천이라고 하는 곳에 네. 문화적인 새로운 콘텐츠로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사실이 너무 네. 반갑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분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런 분에 대한 그 문화적인 공간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지 감천의 어떤 문화적인 메리트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기가 지금 전수관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뭐 이수자분들, 전수자분들이 밑에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신에 들어가는 뭐 당초 무늬 뭐 이렇게 약간 넝쿨 같은 무늬를 당초 무늬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 구름 무늬, 운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을 저 신발에다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되게 우리나라 신발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되게 약간 되게 실용적인 신발들을 많이 신게 되니까 좀 저렇게 예쁜 신발들을 꽃신들을 신을 일은 잘 없는데 오히려 옛날에는 이 신발을 주는 어떤 선물하는 행위 자체가 이 건강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뭐 돌된 아이들한테 신발 선물하고 옛날에 저희 뭐 양말 선물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문화고 신발을 전해주면서 아이의 안녕과 이제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찾아보면 화회장 이 공간 외에도 감천에 제법 많은 지금 예술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찾아가면 실제로 공방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지금 많이 지금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잘 모를 공간 중에 재작년인가요? 국내외 유명한 건축가 네 분을 모시고 네. 감내 풍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관에서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성효상 건축가를 비롯해서 유명한 외국 건축가와 국내 건축가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조성용 씨도 있네요. 네. 김희철 쌤하고 네 분이 하셨는데 건물들이 다 각기 자기 건축가의 개성에 따라서 재미난 건물을 만들었는데 성효상 건축가의 그 작품은 동락의 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혼자 즐길 수 있는 탑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아주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서 저 세로로 되어 있는 나무 틈 사이로 마을을 이게 다시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군데의 집들을 다 가봤는데 특히 저기 외국 건축가 샤닌 건축가가 지은 저 건축물에 역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작가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잘 몰랐는데 이게 명함을 주고받는 수인사를 하면서 들으니 나인주 작가님이시 나인주 작가님이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곳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인주 작가님이 감천문화마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사막 여우를 제작하셨던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그 작업하는 공간도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실 뭐 저런 건물들도 멋졌지만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주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골목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좁은 네.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보고는 싶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방문했을 때가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막 이렇게 일상생활 이제 저녁도 지으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네, 골목을 가실 때 좀 에티켓이라고 네. 하는 거죠. 이제 매너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의 생활 반경에 저희가 들어가는 건 되게 무례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나다니실 때 만약에 눈이 마주친다거나 또는 뭐 골목길에 내가 조금 약간 폐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뭐 인사 정도는 네, 반갑게 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멘트 하나만 해주셔도 사실 그분들은 마음이 되게 누그러지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야 라고 큰 소리를 내시려다가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조심히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큰 길이에요. 오히려 뭐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인 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처음부터 인식을 좀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골목을 그 감천문화마을의 속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메인 스트리트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 길도 재밌긴 하지만 사실은 감천문화마을을 정말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이 미로와 같은 꼬불꼬불한 길들 또 방금 말씀하신 집 바로 앞에 빨래가 이렇게 막 널려 있고 때로는 뭐 생선도 말리고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도 네네. 나고 하는 이 정말 이 마을의 속살과 같은 군데군데의 골목을 다녀보지 않고 감천문화마을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감천 문화마을이 계속해서 어떤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밝게 인사하시고 먼저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골목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되게 생경한 거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좀 폐가 되는 약간 시끄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목소리를 크게 막 높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상점들이 아까 엄청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마을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반 상점들도 수익을 많이 내야겠지만 마을 기업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마을 기업에 가서 소비를 해주시면 그 발전 기금들은 또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이런 순환을 하는 고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내가 공부하고 배운 만큼 거기에 더 많이 애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감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저는 이 부산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이 있지만 감천문화마을은 어쩌면 하늘이 부산에 내려준 특별한 선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미술 문화계통 분들이 여기에 어떤 문화예술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그분들도 이렇게까지 감천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지 몰랐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생기고 또 찾아온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마을하고는 다른 마을의 어떤 정서, 골목의 정서를 느끼면서 지금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부산에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 말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가는
감천 문화 마을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을 네.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상업화의 그 정점에서 지금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 건축계에 있는 분도 그렇고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 감천 문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관에 계신 분들도 이걸 상업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인 요소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 적절한 수준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정말 뭔가를 만들어 가야지만 네. 이 마을이 계속적으로 어쩌면 산토리니보다 더 나아질지도 모르고, 관리를 안 하면 여느 동네와 똑같은 달동네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보는 게 정말 예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감천마을을 이제 낮에만 주로 많이 다니시는데 사실 하룻밤 꼭 묵어보길 추천합니다. 그런 숙소들이 네, 있나요?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번 묵어보시고, 또 정말 교수님 얘기하신 어떤 그 진한 어떤 생활의 속살을 느껴보고 네. 싶으시다면 저녁까지 하룻밤 더 자보는 그런 게 오히려 정말 우와 내가 제대로 감천을 느끼고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핫풀구풀 오늘은 감천문화마을과 그 속에 있는 화해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뭐 물론 좋은 곳도 많지만 아이들을 위한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감천문화마을을 한번 다녀오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어떤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다녀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이상한 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심한 조나단 씨가 또 메일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쌓여있는 짐 때문에 고민이 많은 조나단입니다. 봄맞이 청소를 하려고 보니 집이 창고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전기세 무서워서 어쩌다 사용하는 에어컨은 사계절 내내 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베란다에는 실외기와 자주 장보러 못 가니까 한꺼번에 사다 놓은 생활용품들이 차지하고 있고,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다 놓았으나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버리자니 또 아까운 크고 작은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지금 집이 작은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작게 쓰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항상 가볍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어려운 걸까요? 냉장고 큰 거 쓰다가 작은 거 쓰고 싶으면 정수기나 비데처럼 쉽게 빌려 쓸 수 있고, 에어컨은 여름에만 렌트해서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쌓여있는 짐 때문에 열심히 치운다고 치워도 비좁은 느낌, 답답한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배고프면 배달의 민족이나 24시간 편의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집에 주방은 조금 작아도 될 것 같고, 목욕은 목욕탕 가면 되니까 샤워기만 있어도 되고, 여름 이불 겨울 이불 구분도 이젠 별로 상관없을 듯한데 짐 좀 없이 사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짐을 버리면 되죠. 아니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다 물건마다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서 네. 이거 쉽게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짐을 한번 싹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게 되는데, 또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뭔가요? 새 집에 가면 네. 새 걸 또 산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짐의 양만큼 다시 또 더- 채워진다? 어떨 때는 더 큰 걸 사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제 법칙이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안 쓴 물건, 저 물건은 1년 동안 난 써본 적이 없어 하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사도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짐이 작은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래서 버렸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주워왔어요. 야, 이 좋은 걸 누가 버렸더라 하면서. 그래서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또. 근데 1년 네. 동안 안 썼다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건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음.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그리고 이제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조금 하나 둘씩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조나단 메시지 받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쉐어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또 가져다 쓴다든지 하는 이런 문화가 좀 활발해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또 해요. 그냥 단순하게 버려버리면 이게 자원 낭비가 되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기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댓글 달아주실 때 혹시나 버리셔야 되는 물건? 버린다라고 네. 하면은 좀 그렇고 다른 분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댓글에다가요? 네. 야, 이거 중고장터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역시나 부산국제건축문화재 페이스북이나 또는 유튜브 하단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한 상상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이상한 상상을 들고 오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상상 이상 토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역시나 지금 1주차가 재미없었다고 지금 자책하고 계시는 김성효 소장님과 이기철 소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네. 뭐 준비한 질문 있으시다고?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집에 살고 계신지. 아 죄송합니다. 아파트 살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 살려니까 대출 안 해주네. 땅을 살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주택을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아파트는 근데 한 80% 빌려주니까 적은 돈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디 살아요? 저도 아파트. 아니 다들 근데 실제 자기 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엄청 많죠. 어떤 말씀이에요? 고객들한테 막 사정하면서 설계비 좀 깎아주세요. 우리 좀 잘 짓게 해주세요. 제가 더 가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 짓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각자 네. 각자 나 이 얼마 정도 있으면 모이면, 찾아갈 수 있다. 나는 집을 짓겠다 생각하시면 일단 설계비를 빼놓고 네, 설계비만 있으시면 설계를 맡길 수 있어요. 네네. 돈이 모자라더라도 건축비가 모자라더라도 설계비가 있으면 저희는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건축주분이 2년 뒤에 집을 지으실 건데 벌써 설계를 끝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돈을 더 모으셔서 나머지 집을 짓겠다 이러신 분은 계시고 제가 건축비를 좀 예를 들면 욕심이 크시면 많이 욕심이 적으시면 적게 있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진 금액이 3억 정도인데 5억짜리 집을 바라시면 저는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건축가한테 집을 맡긴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나은 공간을 원하신다고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 평당 공사비로 치면 최소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이제 집을 짓는다. 지금 이제 그 트렌드 봤을 때 약간 합리적인 소비가 거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에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거기만 집중하는 거야. 나는 암만 돈을 긁어 모아도 돈이 많이 8천만 원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딱 실제로 해보면은 그 나중에 그 결혼을 해보면 다 알지만은 해놓고 그 저 뭐야 이거 산후조리 하러 처갓댁 가잖아요. 네네. 그럼 방 한 칸에서 몇 달을 살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 세 가족이 한 방에서 살 수 있다니까. 한 방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나는 부엌이 진짜 좋아했다. 그럼 부엌에만 한 2천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정말 빈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만족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살 돈 와가지고
벤츠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뚝딱 해줄까? 도깨비도 아니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나는 만약에 도깨비시잖아요. 각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내가 집을 짓겠다. 네, 땅은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네네 몇 평 정도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저 질문 하나 추가요. 김성윤 소장님은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집 지을 때요? 네, 좋네요, 본인의 질문. 집을 지으실 때. 부엌. 부엌, 난 거실도 필요 없어요. 네, 소파도 필요 없고 TV도 다 뭐 필요 없어. 부인을 위한 뭐 아니 내가 같이 요리해서 같이 이제 이게 뭘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족한테 봉사할 게 거의 매일 야근하니까 뭐 볼 수가 없다가 주말에 나타나면은 갑자기 자고 있어봐요. 세상이 그렇게 미운 나무 그런 아빠가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봉사하는 느낌도 있고 나도 좀 뭔가 요리를 배우고 약간 취미도 좀 생기면서 이렇게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실을 가장 크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실. 네네. 점점 집에 가도 시간을 쓰는 공간들은 거실이고 뭐 집에 방에 들어가면 거의 잠만 자는 공간인 것 같고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셋이나. 네네네. 네. 3명의 아이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가 거실이에요. 그래서 거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몇 평 정도의 집? 제가 와이프한테 늘 하는 말이 네. 집이 크면 클수록 관리하기 힘들어요. 아니 실제 큰 집 지어 보셨으니까. 네네. 그 여력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큰 집은 괜찮은데 가족이 그냥 지내기에 적당한 크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3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택을 기준이죠. 네네네. 아파트가 아니라. 네. 자, 두 분 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이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미국에서 이제 설계를 하시다가 부산에 내려온 케이스고, 그래도 고향은 부산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김성유 소장님은 뭐 잠시 서울에 계셨지만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해오셨고, 두 분에게 부산에서 건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뭐 의미가 무거우면 뭐 이런 점은 좋다, 이런 점은 별로인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들. 부산에서 작업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제 고향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는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친숙한 환경이니까 아무래도 그 적절하게 건축이 그 토양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게 항상 이방인이 그 미국인을 위해서 뭘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짓는 집인데도 뭐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 세계 각지에 자기 건축을 짓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축을 아마 짓는 거는 자기 고향이나 친숙한 지역에 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그 외의 의미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다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기가 좋은 거지. 인맥이 쫙 다 깔려 있으니까 하나 잘 지면 이제 뚫어지는 거예요. 뚝뚝뚝쭉.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이렇게 커왔던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보시기에도 와 우리 아들이 졌어. 역시 일이 쫙 좋잖아.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두 분의 가장 최근에 관심사는 각각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여전하시군요. 네. 돈이 안 벌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주는 것들은 다 사업과 관련돼 있거나 자기 이제 주택의 그 주택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사업은 잘 되고 카페도 잘 되고 펜션 다 잘 돼. 다 대박을 탁탁 치는데 네. 왜 우리는 점점 쪽박을 치고 있을까? 이게 뭔가 이렇게 수익 구조 문제가 있다 이게 산업의 문제다. 근데 디자이너 시장에서 건축가가 갖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익 수준이랄까? 네, 네. 그거는 되게 높아요. 네. 디자이너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인력이 디자이너. 노가다 잡부보다도 싼 인력인데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더 낮은 그 시간 수당인데도 거기에서 건축가는 그래도 제일 높은 수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를 쫄쫄 굶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작품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작업에 몰두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 퀄리티 얘기하잖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선이라는 것 스스로 이게 하기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욕심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일단은 그거는 김성윤 사의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영도 사실 제일 필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건축가한테. 그래서 뭐 자기 식구들,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멤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효율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건축에서 제 스타일이 드러나야 될 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축이 뭐 내 스타일에 대한 고민들. 사실 그 건축주들이 매번 찾아와서 의뢰해주는 작업들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들 다들 하시는데 고민이 사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아니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건축가라는 직업은 항상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동건. 네. 네. 뭐 장동건이나 또 누구였지? 장동건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정우성도 있었어요. 아, 정우성. 네. 그래 맞다. 그 건축주 분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 한 분 말이 있는데 그렇게 장동건을 찾아다녀도 장동건은 없더라. 그렇죠. 예, 건축가들을 찾아다녔는데 공유 있잖아. 그래서 좀 언론에서 건축가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포장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무실을 막 들어오셨을 때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건축학개를 봤잖아요. 네. 이재훈이가 엄태웅 되는 거야. 엄태웅 맞아. 아 되게 힘들어. 나도 한순간에 원래 포했는데 한순간에 훅 가더라. 최근에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시민들이 빈티지 카페, 뭐 커피점 이런 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공간들을 좋아하고 하는 경향이 되게 짙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거는 싶어요. 얘기를 이서부터 해야 돼요. 의식주로 가야 돼. 네네. 이제 조금 이제 좀 살만하면은 나라를 좀 보여주는 데 중심하기 때문에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피로도가 와요. 자기 자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먹는 거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요리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식으로 지금 그 뭐야 이거 요리 열풍 또 쿡방이 되게 대세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과 동시에 먹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자취방에서 혼자 밥을 딱 이제 요리를 딱 이렇게 보면서 만들어서 빵 먹고 나면 돌아보고 나면 집이 개판인 거예요. 집이 주거 공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해 볼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돈 5,500원이면 좋은 데 가가지고 핫한 언니들과 좋은 공간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건축적인 문화에 대한 교육 이게 사실 크게는 없잖아요. 네네. TV에서 보여지는 뭐 세트장 이미지였다고 치면 지금은 자기가 어디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제가 볼 때 실시간으로 보는 건축 공간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교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쁘고 보이고 이런 공간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인식들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적은 돈으로 가서 그런 공간에 있고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공간이 이제는 알기 시작한 거죠. 사진을 찍는 것 자체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향유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화들이 좀 지속이 되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공간에 대한 투자도 점점 커질 테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건축 문화의 좀 질적인 향상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현상의 전조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한 팁 하나 얘기하면 그 핫한 카페를 찾는 방법은 네. 인스타에서 예쁜 여자를 다 팔로우 하면 돼요. 그러면 그녀들이 가는 곳을 찾으면 가장 핫한 카페. 핫해. 그렇군요. 네. 그쪽을 가면은 예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가 대리를 전부 카페 거리 가면은 그런 데 가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렌더링이라는 거죠. 컴퓨터로 이제 공간에 대한 그 투시도를 만들면 그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미지거든요. 예쁜 모델들 건축가들이 많이 넣어요. 그럼 똑같은 공간인데도 훨씬 공간이 럭셔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쁜 여자들하고 좋은 공간은 좀 관련성 있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 네. 내 삶이 풍족해진다니까.
네. 그럼 지난주에는 주택 작품 위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핫한 공간, 상업시설 이런 것도 설계를 많이 하셨나요? 그런 작품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그동안 주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목조 주택을 돼서 다들 이렇게 처음 접근 어려웠어요. 건축가분들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조 주택 전문가처럼 지금 막 포장돼 있는데 그냥 하면 되거든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동안 해서 주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듯이 그 송도 그 뭐야, 부평동 상가주택을 딱 하고 나니까 다들 2층이 주거 공간인데 네. 카페냐고 전부 다 하나가 막 이게 카페냐고. 근데 안 그래도 그 나라 멤버 중에 그 발효건축 김민규 소장님께 딱 오더니 이거는 카페인데 집을 한다고 너무 아깝다고 탄식을 한 거야.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일단 그 장소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뭔가 잘못했다. 지금 오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걸 좀 하려고 카페를 지금 2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브랜딩까지. 네. 욕심이 이게 그 설계, 시공, 인테리어, 브랜딩, 운영, 지속 이 전부 다 총괄. 그게 어차피 나는 설계만 했지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묻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다 할게 그냥. 돈을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성공할 수 있게끔. 이기철 소장님께서는 호텔 설계도 하신다고 하던데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시면요. 제가 송도 주택 하고 나서 대부분의 건축주 의뢰 오시는 분들이 바다뷰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분이 많은데 지금 진행한 호텔 같은 경우는 송도에 있는 호텔 예전에 있던 모텔 자리에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건축주가 그 어드벤처 여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여행 코스가 알프스 뭐 이런 산악 기행도 있고 세렝게티 횡단도 있고 남극 북극 탐험 이런 여행을 기획한 회사예요. 그래서 호텔업을 하고 싶어서 땅을 사고 호텔을 지시는데 제가 역으로 좀 제안 드리는 게 심심하게 그냥 호텔 하시지 마시고 여행 복합 문화 공간인데 잠도 같이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그 송도 해수욕장에서 카약하고 그 해양 스포츠 쓸 수 있는 장비들 좀 갖다 놓으시고 네. 여행 세미나도 좀 하시고 뭐 애들 데리고 온 팀들은 바다 나가서 카약도 좀 즐기고 뭐 각종 여행 관련된 전시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쓰면서 위에는 호텔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그거를 올 연말쯤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비싼 주택 한번 지어보고 싶고 가구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둘 다 했어. 부러워. 두 분이 동갑이시죠? 네, 동갑이에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고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요? 띄엄띄엄 소식만 들었지. 두 분 다 이제 부산에서 계속 건축을 해오셨고 부산에서 계속 건축을 하실 거죠? 예. 네. 과연 부산다운 건축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고 네네. 저희 선배 건축가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고 한때 되게 그게 부산 건축계의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부산성 아니면 부산에 대한 것들인데 뭐 저는 가감히 말을 하면 그 김종률 소장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 세대는 부산성에 대한 고민이 크게 중요치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다 왔었고 부산성이라는 거에 집착하면서 부산성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다운 집, 부산다운 건물 이런 것들을 갈매기 모양 새겨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억지스러움보다는 그냥 부산에 지어지는 집들이나 건물들이 부산적인 건물이거든요. 네. 아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혹은 부산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 건축주가 원하는 바들 이게 모이면 그게 부산성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거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이거. 백지훈다운 그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네네. 자기 자신도 잘 몰라.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 자체가 무덤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냥 그 지역에 맞춰서 그냥 최대한 그 조금 조화롭게 맞추면 되거든. 그게 뭐 개인차
중요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조금 부산시에 좀 바라는 게 있는 게 있지. 뭔가 조금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걸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나름의 매력이 생겨요. 매력적인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은 도시가 풍족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의 개발을 몫이 우리들한테 있죠. 그걸 해서 이제 제한을 좀 해야 되니까 길을 터줘야 우리 넣어주지. 길을 안 터줘. 내가 안 터주면 뚫어야 돼. 뚫으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거지. 하고 싶은 건 진짜 많기 때문에 나름의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니까. 길을 터달라고. 김성윤 소장님 돈 진짜 꼭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 겁니다. 아니 좀 돈 많으신 건축주분들 좀 김성률 소장한테 좀 맡겨주셨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다 성공했어요. 호텔도 그러니까요. 했고,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정말 잘했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경영을 잘 못하나 봐. 아니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 부산만의 건축을 할 생각이면 뭔가 그런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새로운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부산만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바다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다라든지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제약들이 좀 다른 도시랑 다르다라면 전혀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우선 일단 바다하고 접해 있는 데다가 해변가 비치를 끼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휴양 도시로서의 면모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젊은 인구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여기 와서 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소비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좀 그 돈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돼요. 우리도 일을 많이 하지. 결국은 돈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야 젊은 건축가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건축가들도 서울에서는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에서는 거의 머리 희끗하게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서 이렇게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되게 외롭게 살았다니까. 그 작년에 만나가지고 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해보자. 우리 나라가 터진 거지. 뭐라도 해보자. 근데 부산성은 잘 모르겠고 부산 건축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요새 한참 그 뭐라고 하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현상들처럼 네네. 한참 부산이 조금 요동치기 전이지 않을까. 부산 건축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작가들도 아직 숫자가 많다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재밌는 작업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진이라고 불릴 만한 잘 하시는 분들도 숫자들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를 더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은 건축가들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들어가면 알고 있고 그래야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이기철에게 건축이란 짧게 이거 되게 식상한 많이 질문인데. 들어보는데? 한번 따라해봤어요. 따라해서 하는 거. 그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그 제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요즘에 제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맞게 된 인연 같은 존재거든요. 생겼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애정도 되게 많이 가고. 근데 뭐 제가 건축이 좋아서 딱 고른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 힘들 때도 물론 많긴 하지만 꼭 우리 아들처럼 되게 애정도 많이 가고 잘 키워보고 싶고 뭐 진짜 인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정도로 저한테는 아들 같다는 좀 그렇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식 같다는 얘기지. 그렇군요. 김성률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률에게 이기철이란? 혹시 건축이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전혀. 네. 우물 같은 거죠. 우물. 우물이요? 우물이 터진 거죠. 목마른 그 사슴한테 우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터진 거예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나 혼자 있었다니까. 네네. 내가 그 머리 희끗하신 분하고 말을 섞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난 공격밖에 안 하니까.
동료가 있어야 뭐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데 위쪽으로 공격밖에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도리어 경쟁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경쟁이 점점 많아지면은 건축도 괜찮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이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오늘 같은 오아시스? 오아시스 괜찮다. 괜찮네. 부담스러운데. 와 괜찮네. 오아시스. 아니 이거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또 질문 드리기가 좀 미안스럽긴 한데 만약에 어떤 건축주가 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봤더니 이기철 소장님이 먼저 하셨던 작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 일이. 아, 돈이 된단 말이지. 네, 돈이 엄청 비싸 설계비가. 그러면 나한테 왔다는 거는 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기철사의 그 작업이 다시 가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긁어가지고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또 이쪽에 가서 물어봐요. 일이 니로 들어왔는데 마음 상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그 골격이라는 생각의 골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야 그거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적절히 잘해서 서비스를 잘 고슬려 가지고 돈으로 싹 만들어야지. 그 사업이 또 잘 되게끔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끝이 훈훈하지 않군요. 돈. 저는 되게 훈훈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빚이 했는데. 너무 많아. 왜 사업을 하고 할수록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오늘 일주에 거쳐 2주까지 생활사가 힘드신 김성률 소장님과 건축에 주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철 소장님 모시고 진솔한 토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김유지 씨, 네. 재밌었나요? 네, 저 재밌었고요. 네. 돈 모아서 꼭 사무실에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두 분 다 매력이 너무 다르셔서 어느 사무실에 가야 될지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힘들지만 언젠가 방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얼마 없으면 김성률 소장님한테 가고 돈이 많으시면 이기철 소장님한테 가요. 참고하겠습니다. 단도 5천만 원으로도 유쾌한 집이 되겠어요 네, 재밌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께 박수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을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